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은 상승했지만 금리도 같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총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빅스텝, 즉 크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에 주목을 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안정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금리 차이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기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한 기업은 전체의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이제 뭐 주주 가치를 뭐 환원시킨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 주가를 방어하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소각을 하지 않은 자사주 매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현황들, 또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감때까지 꾸준하게 올려줬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전부 다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장에는 일단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악재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악재는 뭐 우크라이나 이런 악재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현재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금리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우지수는 0.7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95%나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주춤했었던 전일 상승 포인트가 있었지만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은 이 단기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남에 따라서 나스닥이 지금 14,000포인트 돌파가 다시 됐고요. 다우지수도 35,000포인트에 아주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분석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던 재료, 뭐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5월과 6월 각각 0.5%씩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려 2번에 걸쳐서 1%에 달하는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과 6월 모두 0.25%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5에서 6%, 5%로 0.5%로 이제 금리 인상의 포지션을 확장한 것은 조금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친 0.5%, 즉 둘이 합쳐서 1%라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UBS 같은 경우도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좀 진행됐죠. 그러니까 전날 2.3%를 더 이제 상향 돌파를 한 모습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2.38%까지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요, 5월과 6월 회의에서 각각 0.5%를 인상할 가능성이 60%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적군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총재도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 금리를 3%까지 올리게 되더라도 이것은 약간 재앙을 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 인플레이션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내용만 살펴보면은 금리가 매우 빠르게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5월 달에 나타나는 FOMC에서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아주 지배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6월 달도 0.5% 올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올해 안에 3%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올해까지 3%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이 가져오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인플레이션만 보고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기는 너무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 게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올 상반기 5월과 6월까지 해서 1%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당장 5월 달에 0.5%만 올리더라도 6월에 0.25 한 번만 더 올리면 1%가 넘는 그런 금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올해 안에 2%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을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예상치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것은 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가 뭐 이제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거나 이제 끝나게 되면서 금리의 어떤 상승에 제약이 걸리게 된다면, 지금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제약이 걸릴 수가 있겠죠. 즉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재료였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그 연준의 긴축 우려감, 이런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다. 그렇지만 시장의 펀더멘탈이 탄탄해서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우려감은 있겠지만, 기업들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체력, 그런 펀더멘탈들이 훨씬 더 그것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죠. 즉 금리가 올라가? 알았어.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즉 뭐 이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등등의 여러 기업들,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부채를 좀 짊어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여기에 대한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실적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 근데 금융 비용으로 1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벌던 기업이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이자를 내게 된다라면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90만 원 벌던 거에서 85만 원으로 이렇게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100만 원 벌던 기업이 10만 원 이자를 낼 때와 200만 원 버는 기업이 15만 원 이자를 낼 때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즉 그만큼 금리 인상분보다 더 빠른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에 반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5월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36%밖에 안 되고요.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6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5월 달에는 FOMC에서 0.5% 인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어차피 좋은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금리 인상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0.25만 올린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악재를 크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최악이다, 이것도 최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거보다 조금 덜하게 된다면 좋은 거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 또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금리 올려, 우리도 더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의 느낌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은 그냥 우크라이나 이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고 싶다라면 뭐 시장이 그렇게 부담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도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바닥을 탈출해보자 이런 식의 느낌들,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에 주목하는 이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순매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매수 매도 결제대금을 합한 이번 달 거래대금이 202억 달러 정도로 되면서 이제 4개월간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지 못하고 있다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국내 증시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은 일단 미국 증시도 같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매수를 좀 주춤거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거래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론은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1개월은 주가 수익률과 수익 발생 비율이 조금 저조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금리 인상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요. 야씨 악재다. 왜냐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자금적인 지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금리 인상 딱 되면 이제 이 지원받던 자금줄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야 시장이 악재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이 되더라도 크게 충격이 없어. 이렇게 되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우려감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가 약간 애매하죠.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38 거기까지 상승이 됐었잖아요. 18일 같은 경우, 21일 같은 경우 이럴 때는요 2.298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1% 정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0.145% 포인트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0.169% 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 폭이 지금 단기 금리 상승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아직까지는 더 높죠. 높지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역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되면은요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채권의 가격 또는 이제 채권의 매수 매입과 또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차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침체라든지 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기 금리는 항상
단기금리보다 높아야지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졌다. 단기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금리가 약간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FOMC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그런 성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이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장기금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내려와가지고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금리가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평균 2년 가까운 상승장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제 4개월 뒤에 이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이해를 좀 해서 압축을 좀 시켜본다면 장단기 금리 차이에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역전된 것이 아니라 네,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이제 그 소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인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가를 방어하겠다, 부양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뉴스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부분들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한국거래소 FM 가이드를 이제 분석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상장사는 무려 283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각을 한 기업은 불과 25곳. 그래서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83곳, 네, 283곳에 이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 부양,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기업들은 이제 100여 곳 정도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액면 분할, 뭐, 교환사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자사주를 사들인 기업들은 283곳, 그러니까 거의 300곳에 가까운 그런 기업인데 소각을 한 기업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단 25곳, 8.8%, 9%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매입을 했을 때 소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약간 또 부담감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일단 주가가 저점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제고시키거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로 만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주들 달래기 그런 용도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게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수가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가 되는 거고, 또 매입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주가 방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것을 뭐 주주들에게 뭐 돌려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자사주 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팔아요. 팔아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만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여기서 또 한 번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열불 터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어요.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손절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비중을 줄여나가게 되겠죠.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식을 사들여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쌀 때 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가 될 수 있겠죠.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회사가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우호 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수합병, 인적 분할, 뭐 이렇게 뭐 지분의 어떤 영향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식수가 필요할 때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즉 주주 가치 재고니 뭐 주가 부양이니 등등의 이유를 갖다 붙이고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들이 돈을 벌거나 또는 자기들의 목적에 맞춰서 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배를 불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더라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일단 왜 소각이 이렇게 적은가 라는 부분들은 내가 밑에서 주식을 사서 위에서 다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소각을 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한 배경에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론이 안 좋아지면 소각을 하든지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즉 자사주 매각, 매도, 이런 식의 공시가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 이것이 소각까지 이루어져야지만이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도 시장은 상승했다. 시장에 이미 반영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때 기업들의 펀더멘털 성장률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아 돌았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의 시장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금리의 상승률이 높아,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한 기업이 겨우 9%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머지 91%의 기업들은 이제 저가에 사가지고 주식을 조금 튀겨 올린 다음에 팔아먹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시점을 이용해서 지분 가치를 높이는 지배력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모두가 다 주주 가치 제고, 뭐 주가 부양, 이런 것들을 방어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공시를 띄우지만 실질적으로 9%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된 것이고, 나머지 91%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의 어떤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악재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이후에 한참 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소각 같은 거 없다. 그렇다면 네, 팔아먹을 이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 되는 것이다. 정확히 천정에서 팔려고 하지 마라. 팔고 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너무 일찍 팔지 않으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면 어느 정도 천장을 찍고 나서 수익을 조금 반납하는 그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즉 미리 팔아서 아쉽다라면 천장을 보고 나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즉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근처로 진입한 것 같다 생각됐을 때 미리 매수하시거나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바닥 천정 근처인 것 같다 싶을 때 미리 일찍 파는 방법과 천정을 확인하고 조금 낮아진 가격에서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하게 고점을 찍어내거나 저점을 찍어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나는 확인하고 팔래, 나는 미리 팔래, 뭐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지션의 그런 그 관점으로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오전장 보고요. 네. 장중시황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게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